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 금융상품 세금이 좀 종류도 많고 복잡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 또 뭐가 바뀐다면서요. 네. 어떻게 달라져요?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세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시작될 거고요. 상장 주식, 대주주 여부 상관없이 전면 과세가 시작될 것이고 네. 또한 2023년에 한 가지 더 금융투자 소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자면 원래 채권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했었잖아요. 맞아요. 보유 네. 기간에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그렇게만 과세를 하고 했었는데?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안 했었는데 과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식에서도 원래 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상장 주식을 매도하는 상장 주식을 경우에는 하는 경우. 과세가 되지 않았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대주주, 소액주주, 장내, 장외 상관없이 전면 과세 시작된다. 아, 비과세 부분이 없어진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범위가 넓어질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내용이 항상 나옵니다. 양도하면서 증권거래세도 냈는데 양도소득세도 내라고? 이중과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네. 이렇게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증권거래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가 돼서 2023년도부터는 결국은 0.1% 인하된 세율로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이 대주주 여부 상관없이인 거잖아요. 그럼 그쵸. 대주주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구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주주는 사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를 지정하기 위한 정의였거든요. 네. 그래서 대주주에 대한 범위 자체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지는 이렇게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전체적으로 보니까 뭔가 더 세금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왜요? 아니, 채권도 세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그리고 주식도 비과세 부분이 없어지는 거고, 점점 세수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단면적으로만 네. 볼 수는 없고 금융투자 소득 내용까지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023년도부터는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게 도입이 되는데 이 이야기 단어 자체가 좀 많이 생소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결합 증권, 파생상품 등과 같이 투자 원금에 원금 손실 가능한 이런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에서 발생된 소득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묶어서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지금 같은 상황에는 각 금융투자 상품별로 사실은 과세되는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세금 때문에 투자가 약간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없애고자 금융상품별로 세금을 그냥 다 동일하게 과세하고자 금융투자 소득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해당 금융투자 소득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구분이 돼서 하나로 다시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새로 이렇게 생겼으면 기존에 있던 이자소득, 배당소득 요건 없어지는 거고요. 없어지지 않아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적금의 이자나 배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과 동일하게 이자, 배당, 금융소득으로 해서 과세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금융투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과세되는지 좀 볼 건데 큰 흐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각각의 금융상품에서 발생된 소득을 합쳐서 금융투자 소득을 구하게 되고요. 여기에 2월 결손금을 차감하고 기본 공제까지 차감을 해서 과세 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정의부터 금융투자 소득 금액을 어떻게 구하는지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구해요? 네, 주식, 채권, 펀드 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금융상품에서 발생된 소득을 모두 하나로 합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관련된 필요 경비나 취득 가액 또는 필수적인 양도 경비 같은 경우는 차감을 한 다음 여기 합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오래 투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되게 복잡할 것 같거든요. 막 10년씩, 20년씩 무조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네, 특히 주식 투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야, 2023년 되면 내가 그때 언제 샀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그거 말이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곤란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근데 일부 주주들에 대해서는 의제 취득 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소액 주주의 국내 상장 주식, 소액 주주가 KOTC 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비상장 주식에 한해서 이 의제 취득 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2022년 종가와 실제 취득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 가액으로 보아서 이렇게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아, 의제 취득 가액. 예. 이거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구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금융투자 소득의 값을 정한 거고요. 거기다가 2월 결손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2월 결손금. 이거는 또 뭐예요? 그 2월 결손금이라는 거는요, 직전 5개의 과세 기간 중에 발생한 결손금을 올해 년도 세금을 구할 때 가지고 와서 차감시킬 수 있도록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이렇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반길 만한 내용 괜찮네요.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2023년에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손이 발생했습니다. 손실로 5천만 원이 발생했는데 2024년에는 해외 주식을 투자해서 6천만 원의 이익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한꺼번에? 2024년에 발생한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그냥 과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2024년에 이 6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할 때 직전 연도에 발생한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 차손인 5천만 원을 올해 연도로 가지고 와서 손실 차감, 즉 손실 상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차감해서 1,000만 원을 구한 다음 기본공제 250만 원까지 차감하면 최종적으로는 7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활용도가 높은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2021년에 발생한 이 손실금을 다음해인 2023년 요때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2월 결손금과 관련된 제도 자체가 2023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2023년에 발생한 손실금을 그 미래 5년 동안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확실하신 거죠. 2021년 거를 2023년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시작된 이후부터 해야 되는 거네요. 기본 공제를 차감할 때는요, 해당 소득을 두 분류로 나누어야 돼요. 첫 번째 그룹은요, 국내 상장 주식,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금융투자 소득과 그 이외의 투자 소득을 나누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 국내 상장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하면 되고요. 그 이외의 다른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 원 차감 이렇게만 적용된다 볼 수 있습니다. 아니 5천만 원이면은 꽤 크네요. 맞아요. 그래서 국내 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주주분들이 전면 과세된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고민이 많으셨는데 연간 순이익이 5천만 원을 넘어야지만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세 초기이다 보니 좀 이렇게 기본공제 금액이 높게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기본 공제까지 차감을 해서 과세 표준이라는 값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세율을 곱하면 되거든요.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22%, 3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을 적용해서 납부할 세금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금융투자소득이 이제 발생을 했다. 그럼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고는 기본적으로 금융사에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될 것 같아요. 금융기관,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하나이고 나의 이 금융투자소득이 3억 원 이내 라서 단순히 22%의 세율로 과세가 종결되는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 금융기관에서 반기별로 원천징수한 내용으로 해서 아예
과세가 종결된다 보시면 되세요. 근데 간혹 네. 금융기관을 여러 개 이용하실 수도 그럴 수도 있으시고, 그쵸? 그게 아니어도 사실 내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이 3억 원을 넘어가서 네. 27.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진해서 5월에 신고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경우를 제외하면은 뭐 그렇게 복잡한 거는 없네요, 사실은. 훨씬 투자자분들한테 좀 유리하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케이스별로 호불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이런 큰 줄기가 변경된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투자도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세금도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